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 김철수, 아니 김영수입니다. 이름을 바꿔 산지 몇십 년이 돼요. 실제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년이 넘었네요.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이 나이에 왜 아직도 일하세요? 편히 쉬셔야 할 텐데 안 힘드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낫죠. 사실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때 김경비 아저씨? 하고 반갑게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택배 아저씨가 바쁠 때 도와주고 늦은 밤 단지를 돌며 순찰을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이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 늦은 밤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문득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흐릿해져 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나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운명 같은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아파트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죠. 이곳에서 유일하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85세.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산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죠.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고 부동산도 여기저기 몇 채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조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제게 그는 그저 유독 까다롭고 사람 힘들게 하는 입주민일 뿐이었죠. 김경비! 어느 날 아침 박정수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내 차 앞에 낙엽이 쌓였잖아! 이걸 내가 직접 치워야겠어! 가을이라 그런지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쓸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또 쌓이죠. 아이고, 금방 치우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러자 박정수는 발장을 끼고 혀를 차더군요. 에이, 도대체 무슨 경비가 이렇게 느려? 요즘 사람들은 뭐든 대충대충이야! 옛날 같으면 벌써 잘렸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이미 몇 년째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낙엽, 어제는 주차, 그제는 복도에 난 먼지 한 톨.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저를 불러 세우고 큰 소리로 혼냈습니다. 사람들이 듣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았죠. 김경비, 오늘도 또 늦잠 잤어! 이거 봐! 출입구 유리창이 더러워! 아침부터 대체 뭐 한 거야? 김영수 씨, 내 차 창문 좀 닦아놔! 아침에 보니까 얼룩이 남아있더라니까! 어이, 김경비! 택배 올 거 있는데 대신 받아두어! 내가 직접 받기 귀찮으니까!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까지 시키면서도 마치 제게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제게 조용히 말했죠. 김경비님,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분 원래 저러시잖아요. 괜히 맞서봤자 손해만 봅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서러웠습니다. 왜 저한테만 저러는 걸까요? 나이도 나보다 3살밖에 많지 않은데 그저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저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걸까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차별이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언제나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정순, 80세. 그분은 남편에게 눌려 살면서도 항상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박정수 씨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아내 박정순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분이었어요. 늘 조용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분이셨죠. 김경비님, 수고 많으시죠? 어느 날 새벽같이 출근해서 아파트 정문을 닫고 있는데 박정순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딜 가세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아침 공기가 좋잖아요. 박정순 여사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내밀었죠. 이거 따뜻한 차예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속이라도 좀 덮이세요. 그날 아침 저는 보온병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박정순 여사는 항상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뭐 하러 남들한테 신경을 써?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편하게 사는 거지. 괜히 나서지 마.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항상 거칠게 대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무안을 주었고 때로는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박정순 여사는 그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닦아왔는지. 어느 날 경비실에서 야간 순찰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창밖을 보니 박정순 여사가 현관 앞에서 남편에게 잔뜩 혼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두부 한 모와 야채 몇 개가 보였어요. 아까 분명히 당근도 사오랬잖아. 내 말이 그렇게 웃음냐? 아니, 미안해요. 깜빡해서 내일 다시 사올게요. 박정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됐어. 내가 그냥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쾅!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여사는 가만히 서서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 왜 평생을 기죽어서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박정순 여사가 또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일까요? 그날따라 표정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어제 좀 힘드셨죠? 박정순 여사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익숙하거든요. 그리고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가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박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포기가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연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운명의 조각이 될 줄은. 박정순 여사와 나는 가끔씩 짧은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의 그늘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그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얼굴,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 어딘가에서 느껴본 적 있는 익숙한 분위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에서 입주민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박정순 여사의 본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순.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43년 7월 9일.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관리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왜 박정순 여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을까요? 나는 그동안 박정순 여사가 단지 동생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신경이 쓰였던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내 동생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동생이 바로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다음날 박정순 여사가 산책을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정순 여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옛날에 부산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박정순 여사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영수 오빠. 박정순 여사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서로 너무나 변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서 정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정순이 맞아? 오빠 맞구나. 우리는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잃어버린 세월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름은 왜 바꿨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 산 지 몇십 년은 되었네. 처음 오빠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던 날 오빠랑 너무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었어. 하지만 이름이 다르기에 물어볼 용기조차 못 냈었어. 그때 내가 물어봤더라면. 정수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았는걸. 너와 이름이 같지만 성이 달랐기에 나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구나. 나는 고개를 푹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참 가난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판잣집에서 네 식구가 꼭 붙어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게 없었지만 웃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수야, 정순이 손 꼭 잡고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정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산행 기차역 앞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폭격의 공포에 쫓겨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오빠! 정순이의 손이 제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정순아!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휩쓸려 정순이의 작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은 끝내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정순이는 아마 살아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야 동생을 다시 만나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 동생이 아직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평생을 나쁜 남편과 살면서 참고 살아왔고 나는 너무 늦게 그녀를 찾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세월을 돌이킬 순 없지만 더 늦기 전에 동생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을 찾으러 나온 박정수는 평소처럼 정순이를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쏘다니고 온 거야? 내가 밖에서 밥 먹자고 했는데 또 김치찌개를 끓여놨네. 내 말을 도대체 들을 생각이 있어? 없어? 정순이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앞으로는 내 동생에게 큰 소리 치지 마. 나는 박정수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동생?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박정수는 어리둥절해하며 정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맞아요. 내 친오빠. 피난길에 잃어버렸다던 우리 오빠. 정순의 말에 박정수는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밤도 늦었으니 내일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들어와. 박정수는 당황한 듯 집으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오빠, 우선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정순이 풀이 죽은 듯 얘기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박정수가 또 심한 말을 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정순이가 다시 참고 견디려고만 하면. 그러던 중 경비실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박정수였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 정순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깜빡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기억할게요. 다음부터. 너 대체 뭘 하느라 그걸 깜빡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주제에.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에 뛰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순이가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순간 정순이의 얼굴을 보는데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아? 정순이는 급히 소매를 내려 멍 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부엌에서 접시 치우다가 살짝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는 수십 년 동안 아내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학대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또 누구랑 쑥덕거리는 거야? 정순이는 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이 닫히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떠나자. 정순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정순아. 정순이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난 괜찮아. 이젠 익숙해. 익숙하다고 계속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정순이를 놀라게 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정순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는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웃음이 많았어. 밥 한 숟갈 더 있으면 나한테 양보하고 밤에 무섭다고 하면 내 손 꼭 잡고 자던 아이였어. 정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정순이도 60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빠, 제가 이 나이에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정순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참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삶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순이는 박정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박정수는 신문을 넘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데? 또 뭐가 문제야? 정순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박정수는 순간 신문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우리 이혼하자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어디 가서 창피하게 그럴 생각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너 먹여 살렸으면 됐잖아. 오빠 찾은 게 뭐 대수야? 몇십 년 만에 찾은 오빠가 재산이 많기를 해본 듯한 집이 있어. 아파트 경비원 주제에 널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순이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오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6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참아요.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냥 참고 살아온 게 아니라 제 삶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제 인생을 찾으려고요. 그렇게 말한 후 정순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 이제 저 없이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내 동생 정순이와 함께 보내도 아까울 시간이니까요. 내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내 동생 정순이가 살아있다면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왔군요. 내 동생 정순이를 위해서. 정순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한 권뿐. 이게 다네. 정순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정작 가져갈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정순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었으니까요. 나는 정순이를 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래된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혼자 살았어? 나한테는 딱 맞는 곳이지. 나는 웃으며 정순이의 가방을 받아 놓았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네. 정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나? 정순이는 내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가 항상 내 손을 잡아줬지. 그때처럼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는 그렇게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정순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많군요. 혹시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정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60년 동안 가정을 돌보느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이는 놀란 듯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박정수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며 형성한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씨가 순순히 재산을 나눠줄 리 없을 텐데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싸워야죠. 정순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박정수는 격분했습니다.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이혼도 모자라 내 재산까지 노린다고?
변호사에게 달려가 이혼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정순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순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정순이가 가출한 아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법정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박정순 씨,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순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저는 오랫동안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박정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학대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정수 씨는 60년 동안 원고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 목록, 정순이의 병원 기록, 몸에 난 상처와 멍 자국의 사진, 이웃들의 증언, 박정수가 정순이를 학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아파트 CCTV 영상, 박정수가 정순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장면. 재판정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박정수 씨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원고 박정순 씨 역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며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재산의 최소 40%를 청구합니다. 박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미쳤어.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절대 안 돼.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정순이는 박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60년 동안 헌신한 저에게 제 몫의 삶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박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청구 승인, 재산 분할, 박정수의 재산 중 40%를 정순에게 지급 명령,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배상 판결. 정순이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가 됐구나. 반면 박정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옆에 내가 날 배신했어. 아니요. 배신당한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정순이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받은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기,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기. 정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부터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정순이는 60년 만에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순이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어할까 걱정했지만 정순이는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할머니들한테 뜨개질도 배웠어. 어제는 글 공부 모임에도 갔다 왔잖아. 이제는 나도 편지 정도는 직접 써보고 싶어서. 오빠, 여기 김치 좀 맛봐봐. 봉사관에서 배웠는데 내가 직접 담갔어.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는 가만히 웃으며 그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삶이야.
이제야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나들이 가볼까?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들이? 응? 우리 어릴 때 갔던 바닷가 있잖아. 부산 해운대.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산, 그곳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서로를 잃어버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정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이도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정순이와 이혼 후 박정수는 점점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사람들의 존경도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함께한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뚝 끊어진 전화 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박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없이도 저는 잘 살아갈 겁니다. 그때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정수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날씨가 정말 좋다. 봄이 오나 봐요. 정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순이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찾아가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있고 지낸 가족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